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어제 오후 4시 반쯤 만경공호가 나타나자 보수단체 회원들의 구호가 커집니다. 2시간 뒤인 오후 6시 41분, 네이버에는 이 충돌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댓글창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댓글이 올라온 시각은 기사 입력 2분 뒤인 오후 6시 43분 35초, 18초 뒤에 두 번째 댓글이 달리고 16초 뒤 세 번째 댓글이 올라옵니다. 모두 입항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댓글로 공감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취재진이 1분마다 새로 고침해보니 3개의 댓글은 각각 공감수가 80여 개에서 100여 개씩 일정하게 올라가 베스트 댓글 1, 2, 3위를 유지했습니다. 우연히 하기에는 너무 사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기계적을 가하면 그게 가능하죠. 이미 베스트가 된 이 댓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지만 결국 이 기사 댓글창은 만경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지했습니다.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문정부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거를 자꾸 댓글을 달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지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댓글창은 달라집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2분 문재인 대통령의 IOC 총회 연설을 다룬 기사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평양올림픽 댓글이 베스트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인 8시 37분 같은 연설을 다룬 또 다른 기사에는 정부를 지지하는 평화올림픽 댓글이 베스트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이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독일에 서버를 둔 계정에서 취재진에게 보낸 한 제보 메일입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니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고 적힌 파일이 열립니다. 문서에는 네이버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어라 등 댓글 공감수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보안 USB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라는 등 조작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제가 한 내역들을 숨기고 싶은 의도에서 일단은 시작했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 인사가 청탁해 수백 명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현직 국회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 직원 226명과 간부급 13명을 최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직 검사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 근무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최용집 전 강원랜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청탁 관련자인 권성동 의원의 증거 목록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서울 북부지검에 꾸리고 단장에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수사단에 합류했고 수사검사 5명도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소감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 생에 가고입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진행해오던 채용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가다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수사단의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정치권 인사는 물론 검찰 전현직 수뇌부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실을 토로한 이후 불거진 자신에 대한 음해로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며 실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서 검사 측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자로 만들어진 통영지청의 검사 배치표입니다. 지난달 22일자 배치표에는 들어있던 서 검사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고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지청은 병가 상태인 서 검사의 사무실을 아예 없앴고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의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습니다. 더불어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을 할 수 없어 직원과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짐은 서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일단 평창올림픽 소식 좀 먼저 전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씨가 온다면 정식 명칭은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대한민국의 최초로 6.25 이후로 백두혈통이 온 거죠. 백두혈통. 최초의 방문입니다.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가짜뉴스 중에 올림픽 하키팀 유니폼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더만요. 에이, 그거 진짜. 그 인공기 스타일로 인공기를 따랐다 했는데 그 사실은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만 들어가면 인공기면 그럼 태극기는 어떡하려고? 펩시콜라는 어떡하고. 근데 거기에 그 쇼트트랙 선수들 쓰는 모자에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만요. 원래는 단색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근데 마음껏 해라고 이제 규정이 좀 완화됐죠.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들어가니까 백두혈통을 또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또 뭐 이런 씨. 정말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야. 네. 어쨌건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그리고 최휘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저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남북이 만났을 때 나왔던 대표 단장이죠. 예. 이 사람들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종의 이제 보필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김영남 위원장이 법적으로는 최고 수반이잖아요.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 급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백두혈통이 이렇게 있네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 가장 측근 비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세 명이 온 것의 특이점은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혈통, 김정은의 직계혈통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총 수반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평통 위원장,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입니다. 남북의 현안에 관계된 최고 결정기관의 한 명이 김정은 빼고요. 세 명이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8명인가 19명 내려오는 또 수행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무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네. 김영남이 개막식 당일날 와요. 그리고 나서 9일, 10일, 11일, 11일에 돌아갈 때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이제 대충 급으로 말하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하나 더는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수반을 보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림픽 분위기가 근데 생각보다 안 떠요. 내 느낌은 그렇거든요. 방해 세력이 많아서 논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올림픽 개막이 지금 방송 나갈 놈만 따지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올림픽 분위기를 띄운다기보다는 사실은 방학이 바쁜 느낌. 막 그 색깔론으로 도배하고 막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하는데 무조건 다 색깔론이야. 그래서 이 올림픽이 그냥 망해야 돼.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이미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직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야당들이.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거의 도배를 해야 되는데 논란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야당 수뇌부와 회동을 요청을 했는데도 적폐 야당들은 거부를 했죠.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전에는 어떤 여야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뜻을 하나를 모은다는 그런 것은 완전히 파탄 났고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야당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올림픽이고 뭐고 국격이고 뭐고 지들이 그렇게 떠들던 국격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야당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만 지금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자, 이제 올림픽 끝나고 두고 보자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게 또 올림픽 바로 직전에 터진 이재용 이슈하고도 맞물리면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림픽은 좀
반대한다는 감정이 있지만 이왕 열리는 거 잘 치러내는데 문제는 올림픽이 잘 치러지는 것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걸 남북 평화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쪽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희경이네 뭐 이현준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는 게 뭐야? 남북 평화야? 전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쟁 나면 주교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선동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에 봤더니 이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갔어.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정말 비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내일 모레 개막식이지만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뜨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 막상 닥치면 또 미친 듯이 휘몰아치잖아요. 그렇지. 휘몰아쳐. 예. 근데 이 언론이 전혀 동조를 안 해주고 있고요.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연단이 내려와서 여성들이잖아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 앞 칸에 서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원래 여자 화장실에는 사진 찍었던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이게 뭔 상관이에요? 누가 찍었든 그 옆에 기자 한 명 더 있는데 남자예요. 아니 남자가 찍든 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그 화장실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미친 새끼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요. 이상하게 비틀어대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연합. 만경봉호가 와서 거기서 선수단이 묻겠다. 예. 숙소로 쓰겠다 했더니 보도는 어떤 식이냐면 채널 A인가 동아일보인가 방 다 준비해놨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숙소는 준비해놨는데 왜 안 와? 이거는 저는 북한 쪽의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예산 낭비인 것처럼 또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단이나 그 공연단들이 와서 우리나라 숙소에 묵을 수 있게 배려하는 순간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결정이 돼서 또 미국하고 한참 협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만경봉호에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게 서로 간에 아예 그 논란거리를 없애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숙소를 만약에 국내에 있는 대로 잡았다면 오늘도 TV를 보면 너무 한심한 게 차량이라던가 사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만 물어보면서 취재를 하던데 만약에 숙소를 여기로 잡으면은 또 창문이니 어디니 들러붙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언론의 생리를 북한에서 모를 리 없다는 거죠. 이게 그 평창 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특히나 이번 단일팀이 정말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기자들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언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냥 기초적인 소양의 차원에서 얼마나 사람을 갖잖아 보이겠어요. 그렇게 사진 찍어내는 짓들을 보면서. 이게 그 사진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문사 중에 한 곳에서 찍었으면 이렇게 큰 논란도 안 돼요. 연합은 통신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기사들은 전 세계로 송고가 돼요. 서로 약정들을 맺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끼리, 언론사들끼리.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에서 온 이 방문단은 좋은 일 하려고 의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화장실 안에서까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내는 이거는 언론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미친 새끼들인 거야. 그냥 쓰레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그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 건 그 말은 맞습니다. 논란거리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언론의 속성도 좀 알고 있을 거고 대북 제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양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논란거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자잘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냐면은 아이스하키 팀 먼저 들어왔잖아요. 숙소에다가 인공기 거는 것도 문제 삼아요, 지금. 그것도 뭐, 인공기 사이즈가 모든 나라 국기 중에 제일 컸다, 이런 거짓말이 있었죠. 근데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걸었던 부분이에요. 자기 선수단 숙소에는 걸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북한 인공기의 깃발 사이즈가 제일 컸다라는 거짓 기사가 올라오니까 무려 강릉 시민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서 분석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했죠. 요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기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은 뭐 또 조원진 대회당에서 또 인공기 또 불질렀는데 숙소 그리고 올림픽 경기 나갔을 때 그리고 메달 땄을 때는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북한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단이 왔는데 북한만 자기 나라 국기를 못 걸게 해. 이게 말이 돼? 미친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재용 석방의 후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검찰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특검이 좀 반응을 했고, 검찰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에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웅 장시호 판결이나 문영표 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게 될 거예요. 네. 실제로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죄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고, 이게 며칠 남지 않았네요. 2월 13일 날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저번에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평생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2월 1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지금 이재용하고 최순실의 범죄성이랄까,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식 판사, 재판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 이거 보고 더 빡쳤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닥치고 앉아있는 게 그나마 국민적 지탄을 1g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뭘 잘했다고 나와서 씨부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조선일보가 설선수범에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 섭외할 때 사람 가려서 출연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정영식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는 정영식을 쉴드 치고 싶어 해서 아주 환장한, 박근혜는 가도 삼성 못 가는 대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요. 이게 정영식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도 가관이지만 내용은 정말 가관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 재판을 한 판사가 재판 결과를 갖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이건 더 심각한 윤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돼요. 물론 재판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사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재용한테 선고 내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구나 고민하겠지. 고민을 했죠. 고민했다는 고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고민한 건 인정해요. 어떻게 석방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 여론은 지금 좋지 않지만, 자기를 비난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개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죠, 진짜. 이게 미친 새끼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판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가 판사이기 때문에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개쓰레기들한테, 그러니까 개돼지들한테 선생님이 어려운 판단을 내린 거니까 개돼지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도 그렇고, 판결의 핵심은 권력자가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이 논리예요. 강압에 의해서 냈다는 건데, 그러면 문영표는 뭐냐고. 국민연금. 그냥 뭐 헛짓거리 한 거죠. 괜히 억울하게 징역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난 이해해. 그런 판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순수하게 요구만 했기 때문에 이걸 내놨다. 거기서 그 대가로 이재용의 생계 구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냐. 아니,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큰 회사, 매출 뭐 10조 원짜리 회사의 대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명목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돼 있지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열사, 그룹사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계열사의 손자 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그 기업 규모라는 게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뭐 씨부린다고 해서 겁먹었다고요? 그게 누가 믿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더구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2013년 버전이긴 하지만 요즘에 돌고 있는 짤 있잖아요. 그 서류, 그러니까 리스트.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법조인들 명단. 기함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임원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법부를 우리가 보면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사법부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네.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사법부고요. 자, 사법부의 재판 행태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일부인지 한 절반, 저는 절반이라고 봐요. 절반 정도는 이 정영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용은 겁박에 의해서 총구를 들이밀었나 보죠. 권총으로 389경을 갖다 들이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야 돼라는 논리고요. 장시호는 겁박에 굴하지 않고 내부 고발로 까발렸으니까 얘는 처벌해야 돼. 그리고 실형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현재 사법부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정영식이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 지금부터 재판에서 나는 박근혜가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집행유예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뿐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공무원들, 김기춘까지 나 대통령이 겁박해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내려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사법부냐 하면, 자, 국민들이 이재용 2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해줘야 된다. 연병 씨.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이거예요. 뭐냐면 왜 행정부 수장한테 사법부를 처벌해달라고 올려?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독립돼 있는 기관인데 이게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거야라고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죠. 분노의 표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저기들이 사법부 안에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다 청원 게시판을 만들든지. 아, 그 열받는 게 복잡한 구조 다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뇌물이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 네. 난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거든요. 박연차 씨로부터 친구에게 주는 순수한 우정의 것들. 그래서 태광 실업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의 그 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가고 있다는 대가성을 봤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논리가 되려면은 권력자의 협박, 겁박,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하게 돈만 냈으면 뇌물죄 성립 안 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재단에 돈 내고 승마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대가가 안 나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받은 이익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대가성 있는 거고 뇌물인 거지. 아니 정영식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업들은 뇌물이라고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직자 자녀 이름으로 재단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재단에 돈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그 법으로 이게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그걸 뇌물이라고 처벌을 하겠어요, 그거를. 정영식 이 사람이 좀 더 분노스러운 거는 우리가 촛불 이후에 나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적폐라는 게 그냥 너무 흔한 단어여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많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들, 범죄성들을 없애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80년대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부고 나발이고 개 지랄이고 나는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김종인 씨가 그 민주당 들어와서 깽판 칠 때 느꼈던 그런 분노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인 논리로 법적인 용어를 어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무지랭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형식 씨가 판사로 임용됐던 그 시대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이 겁박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200수십억 그중에 36억만 인정했죠. 그런데 36억은 작나 그러면? 아니 자꾸 크기를 떠나서 아니 겁박에 의해서 했는데 왜 36억은 뇌물이라고 인정했죠? 이거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재용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보니까 완전 무죄로 오면 자기는 정말 길 가다가 뒤통수에 칼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일부 유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36억 줄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36억을 이제 횡령으로 보기는 했거든. 횡령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뭐 보도 중에 보면은 36억 횡령한 이재용은 풀려났어.
근데 10억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징역 4년이에요. 말이 돼? 진짜. 그런데 이 사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 지랄 내가 진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해줄까 보다. 저 같은 거. 아니 법리로만 따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수구 적폐 세력의 어떤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그 당시 우리 마차님께서 이제 잘못 말씀하신 부분 있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게 박선영 전 의원의 어머니 성함을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별세하셔가지고. 네. 참,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자매입니다. 박선영 의원이 첫째, 둘째가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결혼한 그분이시고요. 셋째가 지금 정영식 판사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희령 대법관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본 거에 의하면 문제가 됐던 로키드 마틴에 근무한다는 분이 말로 치면 톰과 제리의 제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이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태리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고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54년에 한국에도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런 방산 쪽에 있으면서 로키드 마틴에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의 본사는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이 항공우주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회의는 본사가 아니라 이 로키드 마틴이 있는 그린빌에서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다는. 네. 물론 그게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다 스캐닝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뭔가 정황이 보이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그림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건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대법원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거라고 봅니다. 전원 합의체냐 아니냐. 왜 그래서 그 대법원의 양승태 체제 때 우병우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세훈에 대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정영식 같은 자가 나올까봐 그래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집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원 합의체에서 특정한 누가 했다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스킬이었는데 요거는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국민적 법감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정영식 같은 자가 아무리 어떤 오더를 받고 이재용을 풀어주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는 상태라 그러면 저는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죠.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석방됐다가 재수감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이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이재용이 다시 이게 구속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영식 이 사람의 인터뷰나 판결 내용은 정말 대놓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김종인 개새끼를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이를 이렇게 해준 거 36억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재용한테? 껌이지, 껌. 껌값이죠. 근데 그것도 횡령이지. 횡령과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깜빵에 있는 동안 증가한 재산이 수조 원이라잖아요.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깜빵에 있는 동안 늘어난 재산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자 이재용이 지금 재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피의자만 수십 명이에요. 전략기획실 그쪽 사람들도 막 나와서 많고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기타 등등해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 사범들이 이재용과 다 같이 묶여 있는 재판이에요. 수십 명의 재판과 수백 건의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수백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치면 더 문제예요. 중구난방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 정영식 씨는 평생을 법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이후로 지금 거의 60이 다 된 것 같던데 머리털이 빠지면서 예, 평생을 법관을 해오면서 주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안 부끄러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전문가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동료들의 시선이거든요. 동료들의 평가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 동료들의 어떤 부끄러움, 동료들 보기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을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조금 아까 얘기하던 거에 연장선인데 수십 명의 피고인들, 피의자들과 수백 건의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다른 재판부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다른 재판부와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심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문제가 있었던 건 지금 사실. 5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영식이 인정한 36억 자체만으로 그것만 뇌물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런 게 있다면서요. 뇌물 공여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모두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을 선고하게 돼 있대요, 법에. 그 다음에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다 빗나간 거고. 안종범한테 박채윤이라고 하는 김영재 부인이 준 선물이 물건 돈 다 해가지고 5,900만 원인데 실형 살고 있는 이유가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랬던 건데 지금 이 정영식은 완전히 지금 저는 사법부라고 봐요. 사법부 일부가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 전체를 지금 뒤죽박죽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이 뇌물에 관련된 거는요. 형법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 이 세 가지를 개정을 해서 뇌물과 관련된 범죄는요. 극형에 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이렇게만 내리게 만들어버리면 없어집니다. 뇌물이.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는 범죄는 무조건 배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문직은 동일 업종에 이직이 가능하죠?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안 돼야 되죠.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사법부를.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청와대 게시판도 점점 청원 올리면은 숫자가 빨리 올라가죠.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부도 직접 견제하고 입법부도 직접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파면시킨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출세해 보겠다고 뭘 납품 하나 따보겠다고 뇌물 줘서 걸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 법원에 가서 다른 판사들이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예상해 보는데 이렇게 비난이 빗발치고 정영식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죠. 사퇴 수순을 밟으셔야지. 그리고 나서 삼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당장은 못하겠지만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관련한 재판을 한 뒤에 아예 그 회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갈 수 없다. 예전에 그 삼성 특검이 있었잖아요. 삼성 특검의 아들이 삼성의 죄를 털어주고 그게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삼성으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적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정경식은 삼성으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대법원에 전 그런 부분 좀 믿고 싶어요. 다시 구속된다. 예. 오늘 또 새가 날아든다 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칼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희 씨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성전님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일단 공군 전투기 비행사도 하셨고요. 민항기 조종사도 하셨습니다. 비행 분야의 전문가이신 거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인터뷰에 나오시게 됐는지는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시면 알겠지만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공군 전투기 비행사는 얼만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4학년 때부터 비행기 타기 시작해가지고 96년도 제대할 때까지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민항에서 또 하다가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미안한 저가항공사에 들어가서 비행을 하다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항공기 업체 같은 풍우나 길이나 뭐 이런 느낌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정상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달 전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 기술에 있어서의 총화.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게 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공사에서 처음 타보신 걸 거 아니에요, 비행기라는 걸? 그렇죠. 이제 사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T-41, 우리가 T-40이라 그러는데 그 프로펠러 비행기로 이제 비행훈련을 시작하면서 뭐 비행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그 민항에 조종사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네. 그 전에 그 군대 있을 때요 전투기 조종사들 보면 예. 기종이 막 너무 노후돼가지고 예. 실제로 그게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그 불안과 압박 속에서 생활했었다는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좀 특정 기종이 그랬다고. 특정 기종 뭐 일부 기종이 네.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뭐 안전하고 비행기라는 거는 이제 정비를 항상 새 비행기처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모든 이제 비행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사고 조사 원인과 또 발표하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달랐다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단속자들의 진급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민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대외적으로 진실이 보도됐을 때는 회사가 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비행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조종사들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정비 결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광고한 품목 중에 예. 셀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네, 책을 예. 광고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 경우는 굉장히 하늘이 도운 케이스 같은 거죠. 강에 착륙하는 부분. 그건 뭐 하늘이 도왔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기장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했고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비행 후에 기장과 부기장이 이제 나눈 대화가 이제 저희 같은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 부기장에게 과연 우리가 한 것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죠.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 현장을 뭐 중계되다시피 그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조종사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최상의 조치를 했죠. 그렇지만 조종사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냐 이렇게 자문하는 거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싣고 가는 네. 과정에서 네. 그 책임감은 정말 막중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요 잠시 후에 네.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김성전님께서는 무려 30년이 넘은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칼기 8호 8기의 폭파 사건은 정부의 발표대로만 따지면은 김현이라는 북한 공작원이 칼기에 폭약을 장착해서 폭파시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꽤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비행기를 정말 조종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때가 최초에 언제셨어요? 뭐 그것은 이제 보도가 됐을 때부터 사실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석연찮은 게 많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끝내고 재야 활동을 할 때 임종인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국회에서 이제 한번 이게 청문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아 이게 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꼈었습니다. 보좌관 되셨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했었죠. 그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 우리당이 창단되면서 그때 이제 안산 상록을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임종인 의원 보좌관 해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예. 그 당시에 결국은 사고 조사라는 거를 해서 이걸 이제 국민적으로 발표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부의 사고 조사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그 사고에 대한 결과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그 사고 잔해를 정확하게 다 모아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사고 난
항공기 잔해라든가 이런 정황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또 실증 속에서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이제 접하면 접할수록 어떤 결과를 단정 짓고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의문이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고 조사 기법에 의해서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기 잔해를 모두를 모아놓고 그것을 인양하고 최대한 노력을 벌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잔해가 다 발견되기도 전에 사건이 김현희에 의한 폭파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춘 느낌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는 이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한번 이제 다뤘다는 게 사실은 참 저로서는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모든 진실 규명에 있어서 우리가 세월호 때도 볼 수 있다시피 한번 사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고 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이것을 다시 조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한 번에 조사를 하고 결론을 또 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민주정부 당시에 이종찬 국정원장 일 때 사건을 덮었다는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네. 성전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항상 제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은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을 다 짚은 다음에 그 가능성에 해당되는 걸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무엇이 사고 원인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그런 사고를 재발하는 데 방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결과를 자꾸 유도를 하다 보면 실제 사고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고 그러한 사고들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상규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사고 관련해서 수색팀이 가서 네. 초기에 수색을 하는데 보통 비행기들이 바다 또는 바다 근처를 비행하는 그런 대부분의 경로를 잡잖아요.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근데 육지를 수색했다면서요? 이제 육지를 수색했다는 이제 여기에서 참 저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항공기가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항공기가 사라졌다는 데서부터 이제 사고의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사고가 나기 직전에 비행기의 속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상층에 불고 있던 각 층별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뭐 폭파가 됐건 아니면 뭐 항공기 이상이 있어서 불시착을 시도하다가 추락을 했건 간에 그 최초 항공기가 우리가 컨택 로스트라 그러는데 레이더에서 사라진 시점을 근거로 해서 풍향과 속도, 방향, 그 다음에 또 조류가 있다면 조류 등을 다 감안해서 이 항공기가 어디에 추락했을 것이라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면 그 지역을 수색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추락에 관련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정보가 들어온 지점부터 수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거 없이 단정을 짓고 어떤 산악지역부터 여기에 추락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거기를 수색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의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과거에 이제 여러 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바다에서 추락한 항공기를 사고 조사를 육지 쪽 산악 쪽으로 돌림으로 해가지고 이 잔해들이
전부 다 물속으로 깔아앉는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다는 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것은 과거에도 지적이 됐고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고조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시선 돌리기였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예정된 시나리오였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고조사 기법에 보면은 이미 폭발하는 단정하에 또 그 지역의 단정하에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경로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잔해가 바다 쪽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정확한 그 이름이 안다만이라는 데입니다. 아, 예, 안다만. 예, 안다만인데 안다만 또 좀 더 이제 처음에 최초로 그 잔해가 발견된 곳이 뭐냐면 미얀마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길고 연방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양곤시가 이제 구수도이고 이제 가장 발달한 곳인데 이제 그쪽에서 약간 그 동쪽으로 보시면은 몬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몬스테이트에 그 강이 하나 흐르는데 예강이라고 흐르는데 예강 하구에서 서남쪽 방향 안다만 쪽으로 35마일에서 이제 그게 어부들이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최초로 그쪽에서 어부가 발견됐다고 소식이 오면은 그 지역을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수색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기 잔해에 관한 최대한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을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11월 29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2시 5분일 겁니다. 아마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뭐 모든 사건이 처리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뭔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또 항공기가 하나가 사고가 나서 115명이 사라졌는데 시체 한 구도 지금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엉뚱한 지역에다가 조사를 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자 설령 산악을 지역하다가 수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바다 쪽에서 잔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면 그 전까지 사고조사는 제로화시키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부터 대대적인 수색과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일부 한 이제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당시에 KBS PD였던 정창훈 PD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과 또 김태정이라는 잠수사와 또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요원도 한 명이 참석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가 당국의 허가 없이 그거를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중간에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얀마가 예전에 버마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 버마 국립묘지에서 폭발 사건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예. 관계가 우리나라와 어땠는지를 궁금해서.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미얀마라는 국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오늘날 미얀마를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길지 모르지만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얀마라는 것은 사실 군부가 거의 60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식민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아버지는 보족 아웅산 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독립의 아버지 내지는 오늘날 미얀마를 만든 어떤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웅산 장군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이제 군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길을 밟았죠. 그런데 이제 출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번이나 일본 겸용을 했고 천황 폐하 뭐 앞에 무슨 혈서까지 쓰면서 이제 그쪽 길로 갔던 반면에 이 아웅산 장군, 보족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미얀마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일본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도구로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일적인 세력이 됐는데 아웅산 장군도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일본 세력을 끌어들여서 독립을 원했으나 결국 일본이 버마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면서 사실은 좀 그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다른 건 뭐냐면 버마라는 나라는 135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로힝야 사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부 뭐 역사적인 배경을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로힝야족은 135개 인종 중에서 유일하게 버마의 연방국가를 만드는 데서 배제됐습니다. 그 배제된 민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라카인주라고 그래가지고 라카인주는 주로 그 인도계나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대부분이 불교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까인족 중에 소수 한 10% 정도의 이슬람 종족이 있는데 그 이슬람계 라카인족과 오늘날 로힝야족으로 불리는 그 종족 두 개만 연방국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버마를 지배를 할 때 소위 하급 관리로서 가장 나쁜 악랄한 짓들을 했던 이제 세력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배제를 했는데 오늘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로힝야족을 탄압한다 그러는데 실제 미얀마 현지를 제가 둘러본 경험에 의하면은 로힝야족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양곤 시내만 가도 널려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소위 그 식민 지배를 할 때 나쁜 짓을 했던 세력들에게 뭐 어떤 복지 문제부터 뭐를 바란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아웅산 수지 여사 입장에서 아버지가 미얀마 전체 역사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종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했던 세력인데 그 세력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 내 국민들도 지금 가난해서 살기 어려운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역사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제가 길지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웅산 수지 여사는 소위 군부 독재의 반대편에 서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하면서 17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고 또 88년도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아웅산 수지 여사와 같이 했던 사람들은 21년 이상의 옥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죽었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세력에 섰었고 정권을 잡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군부 세력과 친일 세력에 섰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버마가 과거에 가장 잘 살던 나라였었는데 오늘날 유엔이 인정하는 최빈국으로 전락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산업화를 이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의 50에서 관계는 뭐냐면 미얀마는 군부가 통치를 하면서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나옵니다. 그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불교식 사회주의 플러스 군부 독재자들이 도입했던 게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폭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버마는 북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웅산 폭파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한과는 거의 멀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위 제5공 전두환 정권과 버마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얀마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는데 미얀마는 이제 불교식 사회주의하고 또 전통적으로 바간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불교 유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이 어떤 불교에 관한하는 제가 판단할 때 태국보다도 더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교식 사회주의에서 미얀마인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참배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쉐다곤 파고다라 그래가지고 양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큰 사원입니다. 근데 그 사원과 조그만 2차선 도로를 경계로 접하고 있는 게 아웅산 국립묘지입니다. 근데 그 아웅산 국립묘지, 그러니까 전 미얀마인들의 성지인 곳에서 북한이 소위 말하는 아웅산 폭파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유능한 참모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바람에 이제 그게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얀마 국민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최고의 성지 바로 그 2차선 도로를 옆에 둔 데서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북한과는 멀어지고 전두환 정부와
굉장히 이제 밀착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버마 상공에서 칼 858이 폭파 사건이 나는 바람에 그 당시 이제 버마 정부와 전두환 정부하고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는 더 의혹이 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폭파 사건 이야기 잠깐만. 예.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예. 사건에 대해서도 약간 의혹이 좀 있었어요. 예.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느 쪽이세요? 북한이 했다 안 했다만. 폭파 사건은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버마와 북한 관계가 멀어진 걸로 봐서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데 뭐 그것은 또 요즘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원의 그 어떤 행태로 봐서는 또 뭐 최근에 와서는 저도 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폭파돼서 수색 위치도 잘못 잡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블랙박스일 텐데. 그렇죠. 블랙박스에는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면서요. 예, 블랙박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FDR이라 그래가지고 비행 기록 장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CVR, 그리고 칵핏 보이스 레코더 해가지고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 또 기장, 부기장과 외부 이제 통신 이제 관제소와의 교신, 그리고 그 당시에 보잉 707이라는 비행기는 기장, 부기장 말고도 항법사와 비행 엔지니어, 프라이트 엔지니어 해갖고 비행 정비사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4명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모든 사람들 간의 교신 내용을 녹음한 그 보이스 레코드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보통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비행기 꼬리 부분에는 FDR, 비행 기록 장치가 설치돼 있고 아래 하방 카고 덱기라 그래갖고 짐 싣는 부분 쪽에 녹음 장치가 들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주황색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이제 블랙박스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그 30일 동안 이제 발신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전에 찾지 못했죠. 그 이해가 안 가네요. 발신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발신하죠. 날 찾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추락했다는 그 수심이 100m도 안 되는 상황이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것도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발신음을 추적하는 장치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어디 있는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찾아놓고도 못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찾고서도 못 찾은 척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찾았을 수도 있고. 근데 막 일부러 안 찾았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수색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심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수색팀이 블랙박스를 찾는 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단초 같아요. 네. 스스로 찾아달라고 신호를 내면 그것을 모아야 되는 장비가 있어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고조사에 대해서 사실 깊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건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추적을 하면은 추적 장비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뭐 금방 확인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칼기를 찾기 위해서 수색팀이 갔는데 이게 총 25명이었다고 해요. 네. 그 중에 딱 두 부류였는데 하나는 외교부 직원이었고 하나는 대한항공 직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교통부 직원이 가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네. 근데 교통부 직원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근데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이 집중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교 조사에 이제 신신부님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월 1일부터 이제 면밀 검토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지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강조가 안 된 겁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당시 외교부 제2차관보가 조사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 직원 2명, 그다음에 경찰청이 1명, 그다음에 노동부가 1명이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대한항공에서 18명이 갑니다. 근데 정작 주무부서인 교통부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동안의 의문은 뭐냐면은 이제 국정원이 폭파 사건을 조작했다는 쪽에만 사실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일부 지적을 했고 뭐 과거에 했는데 보통 그 항공기 사고가 나면요. 보험을 이제 청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 기록에 의하면 가장 한진그룹 계열의 그 증권회사에 있던 동양증권이 증권인가 뭐 보험이 1차 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영국의 로이드 보험사의 재보험이 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재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과거에 다 지적들을 했지만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 원인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대한항공 과실이다. 대한항공 과실에는 예를 들어서 조종사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정비 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항공기 기체 이상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항공기를 운영한 항공사와 또 제작한 회사 간에 어디가 책임이 있다는 거 가지고 또 이제 다투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 폭파 사건이었냐, 김현희에 의한 폭파 사건이었냐, 아니면은 다른 항공기 요인이 됐건 조종사가 잘못했건 어떤 대한항공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우연찮게 정말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 요즘 보면 이제 1987년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며칠 전에 700만 돌파까지 봤는데 이제 그 의원은 제가 모르는데. 그 영화 몇 달 후죠. 이 사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1987년 6.29 선언이 난 다음에 다음 대선이 가기 직전 11월 29일 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시 원점에서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폭파였던 아니면 대한항공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악용을 했을 가능성도 이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사고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뭐냐면 이제 이 사고를 조사하는 측에서도 국정원이 폭파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서 그동안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는데 저의 생각은 이제 조금 더 다르죠. 뭐냐면 우연찮게 대한항공이 어떤 연유인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사고의 원인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배제된 것으로 느껴지는 대한항공 쪽이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길이 또 하나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저도 단정은 못 짓지만 저는 이제 군에서 있을 때 그 비행기 사고 조사 관련한 좀 그 기법을 배웠거든요. 그 모든 사고는 뭐냐 현장에 있다. 그럼 현장에서부터 단서를 찾아 나가야지 어떤 원인일 거라고 단정 짓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에서부터 이제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검증을 하다 보면 아닌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탈락돼 나가고 진실만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사고가 난 지 31년째. 네. 근데 31년 동안 우리도 머릿속에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건일 수도 있어의 의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부분은 더 그렇죠. 사고가 오해 났는데 그렇죠.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나쁘게 이용해 먹자 했다면 그렇죠. 또 달라질 수도 또 있다는 달라질 거죠. 수 있는 예.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미스터리일 수도 있는 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니까 블랙홀 이런 거 있잖아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사고가 났는데 유해 유품 이런 게 탑승자만 승무원 포함 115명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냐 이거죠. 또는 발견됐는데 발표를 안 했거나. 그렇죠. 이제 근데 현재 자료에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 시트, 6번 시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등석이 이제 5번까지가 1등석이었고 당시에 그 뒤에가 6번석인데 6번석에서 그 시트가 발견이 돼요. 근데 시트를 대한항공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707 비행기입니다. 근데 발견된 시트가 보잉 727이라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시트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대한항공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그 1등석 뒤에 6번석은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승무원이 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트를 그 보잉 707 거는 팔걸이가 방해물이 돼가지고 침대로 쓸 수가 없는데 727 시트를 쓰게 되면 이 팔걸이가 제거됐다 나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침대로 쓸 수 있어서 그게 727이고 그것은 당시 사고 났던 칼 858 비행기의 시트가 맞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날개도 국정원에 제시한 거 보면 이제 날개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소위 그 화장실 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싱크대 비슷한 조각도 말벌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잔해들이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을 더 정밀수색을 하면 더 많은 잔해들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정밀수색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도 의문스럽고, 이제 그 당시에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다는 조중권 씨라는 사람이 뭐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있거든요. 증언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조사가 잘못된 건 뭐냐면 원인 자체의 규명을, 진실의 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부 직원이 배제돼 있고 또 대한항공 조정근 부사장이 가서 조사는 하지만 대단히 형식적이고 그냥 정밀수색보다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고조사 기법에서의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도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 국정원 사고조사 자체도 그냥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그 사고 지역을 정밀 수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멀리 왔네요. 근데 보통 살인 사건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누구를 죽였다고 이야기해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람 무죄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안 그래요. 대한민국엔 시신 없어도 징역 가서 있고요. 가서 죽었다는 놈이 살아와도 바로 안 풀어줍니다. 대한민국 그래요. 그 지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 하나 있고, 하나 더는 뭘로 죽였냐? 그럼 내가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 칼을 필연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기가 폭파돼서 떨어졌는데 잔해나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뭐 우리는 뭐 일반인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증거야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웠으니까 여기서 폭파된 건 맞는데 진짜 중요한 블랙박스도 없지, 유해도 한 점 발견이 안 됐지, 세상에 이런 사건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김현희가 폭발물을 사용해서 그것이 터져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폭약, 그 정도 양의 폭약으로 비행기가 한 방에 작살이 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과거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 707 비행기는 전 세계에 뭐 아주 후진국에서 몇 대 안 쓰고 값이 싼 비행기니까 그럼 똑같이 그 당시에 발표대로 한번 시연하자. 그럼 내가 똑같은 상공까지 내가 비행할 자신 있다. 왜? 난 비행하는 데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시연해봐가지고 그 현상이 나오면은 승복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난 하여튼 뭐 파라슈트만 들고 타면 내가 거기서 내려서 증언을 해주겠다 할 정도로 제가 그때 했었죠. 직접 조정하시는데 폭파시켜라? 예, 그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전 팬텀을 그 당시에는 뭐 그 비행기가 최고 신액이었으니까요. F-4E 팬텀을 타는데 공중에서 그 왼쪽 엔진이 불나고 폭발하고 터진 거를 제가 안착하고 내렸고, 그때 그 들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소음과 또 비행기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증세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걸 내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비행기라는 것이 중간에서 뭐 폭발하고 불났다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뭐 그냥 일시에 다 터져버리는 걸로 하지만은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동강이 날 것이고, 동강이 나더라도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면 앞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고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물체를 공중에서 던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막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나르는 속도에 있을 때는 가속도를 받다가 그 가속도가 정지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직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똑같은 실험도 가능하다고 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일종의 액체 폭탄을 700ml를 사용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터트리기 위한 점화제로 이제 그 당시에 C4, 그 앞에 700ml는 PLX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미국산으로 드러나면서 참 망신당하고, C4도 마찬가지 이제 명칭이 공산 측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제 모든 김현희가 자기는 폭약 전문을 모르고 죽은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밝혔던 것 중에서도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나소닉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용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날 같이 IC가 발달할 때는 라디오가 초효성으로 되지만 트랜지스터 시대만 해도 어느 정도 부피가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C4를 350g을 사용했다 그러면 350g C4를 갖다가 그 라디오에다가 넣어보면 됩니다. 똑같은 라디오, 김현희가 주장하는 자기가 받고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폭약은 700ml인데 왜 C4가 340ml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 액체 폭탄은 이 보관을요, 폭발이 터지기 전까지는 밀폐를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밀폐를 확실하게 안 시키면은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그냥 조그만 충격에도 폭파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날아가서 희석이 돼버리면 폭발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술병에다 담았다 그러는데, 술병으로 생각하면 우리 면세점에 가면 1리터짜리 양주가 있고 750ml 양주가 있습니다. 그럼 750ml 양주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만한 액체에다가 그거의 반 정도 되는 이제 폭약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그 폭약 사용도 제가 볼 땐 뭐냐면 350g이면은 액체 폭탄을 자기네들도 뭐 양심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기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려면 고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양주병에 담은 그 액체 폭탄이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되니까 그 반에 해당되는 C4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현희가 봤다는 파나소닉 라디오가 그 당시에 기술로서 소리까지 들릴 수 있었다면 그 안에다가 C4를 350cc를 넣어봤을 때 그게 들어가느냐, 과연 작동되느냐, 또 부피가 나오느냐를 따져보면 그건 과학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다 사실이라는 아마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사건의 그 폭탄 양 뭐 이런 거를 듣고 생각했던 게 문득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덩어리거든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는 물건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폭약 양이 정말로 이렇게 작은 양으로 그거를 사실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두동강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게 911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실제로 충돌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만 누군가 찍어서 남아 있는 거고. 근데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쉴드가 이제 뭐 열에 의해서 녹아내렸다 그러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왜 지금도 건물 그냥 흔적도 없이 폭파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공법 중에 하나가 폭약으로 이렇게 주저앉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골조 요소마다 폭약을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터뜨려야만 가능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몇 대가 와서 받아서 건물이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칼기 폭파 사건에도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의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럼 똑같이 그 비행기를 아무 없이 무인으로 내가 조종하게 해주면은 똑같은 상황을 제가 한번 비행하겠다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외부에서 충격은 굉장히 강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의 압력은 아무래도 좀 외부보다는 이제 조그만 충격에도 항공기가 파손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의 공법 자체가 이렇게 고도의 그 압력을,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은 바깥에는 공기 압력이 적고 안에는 공기 압력을 높게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폭파할 때 그 뭐 영화나 우리 자꾸 그런 쪽의 그림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시연을 하자 그랬던 거고 마찬가지 폭약도 김현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700mm의 PLX와 350mm의 C4를 가지고 정말 폭발 순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연 장치거든요. 바레인에서 두 사람이 내리고 이 비행기가 9시간을 날아가거든요. 시한폭탄인 거죠. 그래서 시한폭탄이. 그러니까 날아가지만 이제 총 시간이 내린 시간으로부터 역산했을 때 9시간입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그 승객이 짐을 비행기에다 두고 내려서 지금 지연되잖아요. 그럼 항공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승객이 이제 노쇼라 그러죠. 안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람 짐이 실려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짐이 완전히 비행기로부터 없어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비행기가 문을 닫고 뜰 수가 있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레인에서 두 사람이 짐을 두고 내렸다. 근데 그것을 떴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절차상으로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 그래서 이제 9시간 후에 그럼 지연 신간 장치를 트랜지스 라디오에다 장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시간 후에 딱 됐을 때 버마 상공에서 불꽃이 탁 이제 배터리에 갖고 파나소닉 배터리에서 점화가 탁 돼서 그것이 C4 350g을 불붙이고 또 다시 그것이 PLX 700mm를 다시 터트려가지고 폭발하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현재까지 우리가 발표된 자료.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뭐 폭약 전문가, 네. 뭐 항공 전문가 네. 등등이 다 재결합해가지고 그렇죠.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모든 사건은 상식선에서 너무 반하면 그렇죠. 그래서 상식이 너무 반하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의 없음이라고 더군다나 유가족 분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많은 그렇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예. 저는 국가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듣는 분들이 쉽게 제가 하나 설명드립니다. 천안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천안함이 폭파가 됐어요. 그것도 어뢰에 의해 갖고 버블 제트에 의해서 이제 저는 이제 국가의 발표를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직접 맞지도 않았어요. 예, 아니 근데 폭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투함이라는 것은 백령도 지역에 들어가면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연료를 풀로 채워놓습니다. 연료가 사용이 되면 연료 보급함이 와서 연료를 실어주고. 왜? 유사시에 어떤 연료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료를 채워놓는데 자 그날 갑자기 폭발했는데 그 당시에 기름 오염됐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자 우리가 태안에서 예인선과 유조선이 침몰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요새도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조그만 어선 한 척이 침몰해도 그 오염 방지한다고 해양경찰이고 어디 가서 난리인데 그 전투함, 기름을 잔뜩 실은 전투함이 불의의 피격을 받아서 터졌는데 연료 한 방울이 안 샜다? 그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세월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원인을 찾을 때요. 불리한 쪽에서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알루미늄 협착물이 어떻고 뭐가고 또 대학 교수를 갖다 놓고 국민들 입장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일단 이해도 안 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자, 연료가 왜 오염이 안 됐지?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밸브를 다 잠그고 이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엔진을 가동하는 배가 연료가 새지 않게 누군가에서 밸브를 다 잠그고 이염했다. 이거는 벌써 폭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쪽에서부터 이걸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밤이 아닙니다. 밤이 아니고 낮 우리 시간으로 뭐 14시 05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지금 현재 범하고 우리하고 시차는 2시간 반입니다. 독특한 이제 북한식이죠.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더 느린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가 날 당시 87년도에 버마가 어떤 시차를 사용했는지는 뭐 조사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한국 시간 그 14시 5분에서 역으로 추정하면 대략 뭐 제가 볼 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낮 시간대예요. 그러면 그 안다만에 많은 어선들이 떠 있거나 배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 공중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목격자가 없었겠냐. 일단 고고도에서 폭파가 일어나도
그 정도 폭파가 되면 분명히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잔해들이 쏟아져 내렸겠죠. 사방으로 흩어져 쏟아져 내리면 그것이 그 당시에 대낮에 많은 배들이 그쪽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목격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사고조사 기법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들은 이런 사고는 그동안 발표된 근거를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목격자와 이 잔해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한 번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이 다 생략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과거사 뭐 진실위원회에서 밝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들어갔던 이제 민간인 참여자들이 과연 저처럼 사고조사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폭약에 관한 기초 상식들을 가지고 들어갔냐는 데에서는 제가 의문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이 뭐고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게 한두 개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식에 반하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그거 자체가 이제 의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정부가 그것을 진상규명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된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확정적 사실이 돼서 그렇죠.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안기부 뭐 또는 등등의 모든 어떤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이 시간만 해도 의혹을 제기했던 몇 가지라도 그래서 다른 방송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기준이 국민도 국민이지만 저는 유가족이라고 봐요. 내 새끼,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렇죠. 그게 죽은 원인에 대한 뭔가 불분명한 뭔가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건 정부가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8007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사고 주체가 있잖아요. 당시 소련의 조종사가 격추시켰다. 이런 정확한 팩트와 또 양쪽에 똑같은 일치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일치된 게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버마 정부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잔해를 건진 어부들에 대한 뭐 탐문이라든가 신문 조사 또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역에서의 조업을 하던 어부가 됐건 뭐 여객선이 됐건 뭐 주민들이 됐건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들 자체가 지금 기록에 보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체들이 모여서 한번 다시 이걸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정원 입장에서는요.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공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명예가 이것이 옳다면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자기네들이 받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네 결자 해지 차원 또 오해를 불식시킨 차원에서 특활비 그 대통령 옷 사고 뭐 하고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거 조사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갖고 거기 진상 규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도 같이 느끼고 그러는 건데 세월이 더 가면 좀 더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보고 시기와 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987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1987년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그다음에 이한열 죽음, 그다음에 6.29 선언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이 사건이 터졌고 이기문 씨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국내 부정선거를 반박을 들어서 양심선언을 했고 저 역시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1987년도에 국내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반기 들었다가 소위 불순분자로 찍혀서 그걸로 인해서 저는 결정적으로 제대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1987년도의 그 사건으로 봐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굉장히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을 한번 규명해보고 싶습니다. 공적 차원의 어떤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서 나도 좀 도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 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칼기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전 국민적으로 풀리고 이게 풀린 다음에서야 그렇죠. 뭐랄까 이렇게 다시는 어떤 그 최소한
의도가 어땠건 간에 조작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민주주의를 훼퇴시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정보기관의 행위로만 볼 것은 아니다. 다른 방향도 같이 봐야 이게 사건이 쉽게 풀린다 이렇게. 역시 전문가가 나오시니까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 남아있다면 저희 시간 드릴게요. 예, 제가 꼭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 집회처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장을 다시 한번 수색해 본다거나 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저는 이제 미얀마 쪽에서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셔서 아까 잘하셨구나. 예, 그래서 미얀마는 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11월 16일부터 55일 동안 미얀마의 곳곳을 다니며 봤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입니다. 사실 최순실이 유재경 대사를 임명하고 그렇죠. 정말 그 너무나 한국의 이미지를 박근혜 씨가 실추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본 미얀마는 자원의 보고이고 아직 그 1960년대와 2018년이 공존하는 아주 그 후진 국가라고 판단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자원외교 차원에서라도 미얀마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올 858 사건이 미얀마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얀마 홍보대사까지 하신다. 아, 그 뭐 미얀마 홍보대사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도 짧게만 섞으면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더라. 네, 맞습니다. 막상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네. 좋은 나라고 네. 같이 친해야 될 나라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고요. 김성전님과 인터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에 아예 그 논란거리를 없애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숙소를 만약에 국내에 있는 대로 잡았다면 오늘도 TV를 보면 너무 한심한 게 차량이라던가 사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만 물어보면서 취재를 하던데 만약에 숙소를 여기로 잡으면은 또 창문이니 어디니 들러붙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언론의 생리를 북한에서 모를 리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그 평창 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특히나 이번 단일팀이 정말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기자들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언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냥 기초적인 소양의 차원에서 얼마나 사람을 갖잖아 보이겠어요. 그렇게 사진 찍어내는 짓들을 보면서. 이게 그 사진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문사 중에 한 곳에서 찍었으면 이렇게 큰 논란도 안 돼요. 연합은 통신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기사들은 전 세계로 송고가 돼요. 서로 약정들을 맺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끼리, 언론사들끼리.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에서 온 이 방문단은 좋은 일 하려고 의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화장실 안에서까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내는 거는 이거는 언론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미친 새끼들인 거야. 네. 그냥 쓰레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그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 건 그 말은 맞습니다. 논란거리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언론의 속성도 좀 알고 있을 거고 대북 제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양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논란거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자잘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냐면은 아이스하키 팀 먼저 들어왔잖아요. 예. 숙소에다가 인공기 거는 것도 문제 삼아요 지금. 그것도 뭐 인공기 사이즈가 모든 나라 국기 중에 제일 컸다 이런 거짓말이 있었죠. 근데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걸었던 부분이에요. 자기 선수단 숙소에는 걸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북한 인공기의 깃발 사이즈가 제일 컸다라는 거짓 기사가 올라오니까 무려 강릉 시민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서 분석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했죠.
요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기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은 뭐 또 조원진 대회당에서 또 인공기 또 불질렀는데 숙소 그리고 올림픽 경기 나갔을 때 예. 그리고 메달 땄을 때는 예.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북한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단이 왔는데 북한만 자기 나라 국기를 못 걸게 해. 이게 말이 돼? 미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재용 석방의 후폭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검찰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특검이 좀 반응을 했고 검찰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에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 능력과 증거 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웅 장시호 판결이나 문영표 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좀 따지게 될 거예요. 예. 실제로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죄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임의적으로 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고 이게 며칠 남지 않았네요. 2월 13일 날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저번에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평생 죽을 때까지 살란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2월 1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지금 이재용하고 최순실의 범죄성이랄까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식 판사 재판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 이거 보고 더 빡쳤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닥치고 앉아 있는 게 그나마 국민적 지탄을 1g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뭘 잘했다고 나와서 씨부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조선일보가 설선수범에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 섭외할 때 사람 가려서 출연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정영식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는 정영식을 쉴드 치고 싶어 해서 아주 환장한 박근혜는 가도 삼성 못 가는 대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요. 이게 정영식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도 가관이지만 내용은 정말 가관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 재판을 한 판사가 재판 결과를 갖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이건 더 심각한 윤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법적 지식을 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재판정에서 얘기해야 돼요. 물론 재판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사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재용한테 선고 내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구나 고민하겠지. 아, 고민을 했죠. 고민했다는 건 고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고민한 건 인정해요. 어떻게 석방해줄 것인가를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 여론은 지금 좋지 않지만 자기를 비난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개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죠, 진짜. 이게 미친 새끼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판사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가 판사이기 때문에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개쓰레기들한테 그러니까 개돼지들한테 선생님이 어려운 판단을 내린 거니까 개돼지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도 그렇고 판결의 핵심은 권력자가 기업인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이 논리예요. 강압에 의해서 냈다는 건데 그러면 문영표는 뭐냐고. 국민연금. 그냥 뭐 헛짓거리 한 거죠. 괜히 억울하게 징역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난 이해해. 그런 판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의 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순수하게 요구만 했기 때문에 이걸 내놨다. 거기서 그 대가로 이재용의 승계 구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냐. 아니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큰 회사 매출 뭐 10조 원짜리 회사의 대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명목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삼성그룹 부회장이라고 돼 있지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룹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열사
그룹사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계열사의 손자 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그 기업 규모라는 게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뭐 씨부린다고 해서 겁먹었다고요? 그게 누가 믿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더구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2013년 버전이긴 하지만 요즘에 돌고 있는 짤 있잖아요. 그 서류, 그러니까 리스트.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법조인들 명단. 기함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임원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법부를 우리가 보면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사법부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네.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사법부고요. 자, 사법부의 재판 행태가 사법부의 판사들이 일부인지 한 절반, 저는 절반이라고 봐요. 절반 정도는 이 정영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용은 겁박에 의해서 총구를 들이밀었나 보죠. 권총으로 389경을 갖다 들이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줘야 돼라는 논리고요. 장시호는 겁박에 굴하지 않고 내부 고발로 까발렸으니까 얜 처벌해야 돼. 그리고 실형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현재 사법부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정영식이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자, 최순실이 지금부터 재판에서 나는 박근혜가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집행유예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최순실 뿐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공무원들, 김기춘까지 나 대통령이 겁박해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내려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사법부냐 하면, 자, 국민들이 이재용 2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해줘야 된다. 연병.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왜 행정부 수장한테 사법부를 처벌해달라고 올려?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의 독립돼 있는 기관인데 이게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거야 라고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올리는 게 아니죠. 분노의 표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저기들이 사법부 안에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다 청원 게시판을 만들든지. 그 열받는 게 복잡한 구조 다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뇌물이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 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싶거든요. 박연차 씨로부터 친구에게 주는 순수한 우정의 것들. 그래서 태광 실업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등을 이용해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의 그 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가고 있다는 대가성을 봤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논리가 되려면은 권력자의 협박, 겁박, 강요 이런 거에 의해서 순수하게 돈만 냈으면 뇌물죄 성립 안 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재단에 돈 내고 승마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대가가 안 나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받은 이익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대가성이 있는 거고 뇌물인 거지. 아니 정영식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업들은 뇌물이라고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직자 자녀 이름으로 재단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재단에 돈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그 법으로 이게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그걸 뇌물이라고 처벌을 하겠어요, 그거를. 정영식 이 사람이 좀 더 분노스러운 거는 우리가 촛불 이후에 나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적폐라는 게 그냥 너무 흔한 단어여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많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들, 범죄성들을 없애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80년대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부고 나발이고 개 지랄이고 나는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김종인 씨가 그 민주당 들어와서 깽판 칠 때 느꼈던 그런 분노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인 논리로 법적인 용어를 어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무지랭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형식 씨가 판사로 임용됐던 그 시대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키팀 유니폼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더만요. 에이 그거 진짜. 그 인공기 스타일로 인공기를 따랐다 했는데 그 사실은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아니, 만든 것도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만 들어가면 인공기면 그럼 태극기는 어떡하려고? 펩시콜라는 어떡하고? 근데 거기에 그 쇼트트랙 선수들 쓰는 모자에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만요. 원래는 단색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근데 마음껏 해라고 이제 규정이 좀 완화됐죠.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들어가니까 백두혈통을 또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또 뭐 이런 씨. 정말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야. 네. 어쨌건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그리고 최휘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저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남북이 만났을 때 나왔던 대표단장이죠. 예. 이 사람들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종의 이제 보필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김영남 위원장이 법적으로는 최고 수반이잖아요.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 급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백두혈통이 이렇게 있네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 가장 측근 비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세 명이 온 것의 특이점은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혈통, 김정은의 직계혈통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총 수반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평통위원장,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입니다. 남북의 현안에 관계된 최고 결정기관의 한 명이 김정은 빼고요. 세 명이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8명인가 19명 내려오는 또 수행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무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네. 김영남이 개막식 당일날 와요. 그리고 나서 9일, 10일, 11일에 돌아갈 때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이제 대충 급으로 말하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하나 더는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수반을 보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림픽 분위기가 근데 생각보다 안 떠요. 내 느낌은 그렇거든요. 방해 세력이 많아서 논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올림픽 개막이 지금 방송 나가려면 따지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올림픽 분위기를 띄운다기보다는 사실은 방학이 바쁜 느낌. 막 그 색깔론으로 도배하고 막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하는데 무조건 다 색깔론이야. 그래서 이 올림픽이 그냥 망해야 돼.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이미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직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야당들이.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거의 도배를 해야 되는데 논란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야당 수뇌부와 회동을 요청을 했는데도 적폐 야당들은 거부를 했죠.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전에는 어떤 여야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뜻을 하나를 모은다는 그런 것은 완전히 파탄났고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야당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올림픽이고 뭐고 국격이고 뭐고 지들이 그렇게 떠들던 국격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야당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만 지금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자, 이제 올림픽 끝나고 두고 보자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게 또 올림픽 바로 직전에 터진 이재용 이슈하고도 맞물리면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림픽은 좀 반대한다는 감정이 있지만 이왕 열리는 거 잘 치러내는데 문제는 올림픽이 잘 치러지는 것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걸 남북 평화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쪽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희경이네 뭐 이현준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는 게 뭐야? 남북 평화야? 전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쟁 나면 주교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선동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에 봤더니 이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갔어. 뭐 이런 느낌. 이거는 정말 비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내일 모레 개막식이지만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뜨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 막상 닥치면 또 미친 듯이 휘몰아치잖아요. 그렇지. 휘몰아쳐. 예. 근데 이 언론이 전혀 동조를 안 해주고 있고요.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연단이 내려와서 여성들이잖아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 앞 칸에 서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원래 여자 화장실에는 사진 찍었던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이게 뭔 상관이에요? 누가 아니 찍었든 그 옆에 기자 한 명 더 있는데 남자예요. 아니 남자가 찍었든 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그 화장실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미친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요. 이상하게 비틀어대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연합. 만경봉호가 와서 거기서 선수단이 묻겠다. 네. 숙소로 쓰겠다 했더니 보도는 어떤 식이냐면 채널 A인가 동아일보인가 방 다 준비해놨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숙소는 준비해놨는데 왜 안 와? 이거는 저는 북한 쪽의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예산 낭비인 것처럼 또 이야기해. 사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단이나 그 공연단들이 와서 우리나라 숙소에 묵을 수 있게 배려하는 순간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결정이 돼서 또 미국하고 한참 협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만경봉호에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게 서로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어제 오후 4시 반쯤 만경봉호가 나타나자 보수단체 회원들의 구호가 커집니다. 2시간 뒤인 오후 6시 41분 네이버에는 이 충돌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댓글창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댓글이 올라온 시각은 기사 입력 2분 뒤인 오후 6시 43분 35초, 18초 뒤에 두 번째 댓글이 달리고 16초 뒤 세 번째 댓글이 올라옵니다. 모두 입항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댓글로 공감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취재진이 1분마다 새로 고침해보니 3개의 댓글은 각각 공감수가 80여 개에서 100여 개씩 일정하게 올라가 베스트 댓글 1, 2, 3위를 유지했습니다. 우연히 하기에는 너무 사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기계적을 가하면 그게 가능하죠. 이미 베스트가 된 이 댓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지만 결국 이 기사 댓글창은 만경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지했습니다.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문정부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거를 자꾸 댓글을 달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지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댓글창은 달라집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2분 문재인 대통령의 IOC 총회 연설을 다룬 기사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평양올림픽 댓글이 베스트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인 8시 37분 같은 연설을 다룬 또 다른 기사에는 정부를 지지하는 평화올림픽 댓글이 베스트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이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독일에 서버를 둔 계정에서 취재진에게 보낸 한 제보 메일입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니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라고 적힌 파일이 열립니다. 문서에는 네이버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어라 등 댓글 공감수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보안 USB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라는 등 조작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제가 한 내역들을 숨기고 싶은 의도에서 일단은 시작했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 인사가 청탁해 수백 명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현직 국회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 직원 226명과 간부급 13명을 최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직 검사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 근무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최용집 전 강원랜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청탁 관련자인 권성동 의원의 증거 목록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서울 북부지검에 꾸리고 단장에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수사단에 합류했고 수사검사 5명도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소감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 생애 각오입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진행해오던 채용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가다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수사단의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정치권 인사는 물론 검찰 전현직 수뇌부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택은 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실을 토로한 이후 불거진 자신에 대한 음해로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며 실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서 검사 측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자로 만들어진 통영지청의 검사 배치표입니다. 지난달 22일자 배치표에는 들어있던 서 검사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고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지청은 병가 상태인 서 검사의 사무실을 아예 없앴고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의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습니다. 더불어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을 할 수 없어 직원과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짐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보복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일단 평창올림픽 소식 좀 먼저 전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씨가 온다며 정식 명칭은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대한민국의 최초로 6.25 이후로 백두혈통이 온 거죠. 백두혈통. 최초의 방문입니다.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가짜뉴스 중에 올림픽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이 겁박에 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200수십억. 그중에 36억만 인정했죠. 그런데 36억은 작나 그러면? 아니 자꾸 크기를 떠나서 아니 겁박에 의해서 했는데 왜 36억은 뇌물이라고 인정했죠? 이거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재용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보니까 완전 무죄라면 자기는 정말 길 가다가 뒤통수에 칼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일부 유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36억 줄여서. 그렇지. 그 36억을 이제 횡령으로 보기는 했거든. 횡령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뭐 보도 중에 보면은 36억 횡령한 이재용은 풀려났어. 근데 10억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은 징역 4년이야. 말이 돼? 아 진짜. 그런데 이 사람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 지랄 내가 진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해줄까 보다. 저 같은 거. 아니 법리로만 따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수구 적폐 세력의 어떤 그 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그 당시 우리 마차님께서 이제 잘못 말씀하신 부분 있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아 이게 박선영 전 의원의 어머니 성함을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별세하셔가지고. 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자매입니다. 박선영 의원이 첫째, 둘째가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결혼한 그분이시고요. 셋째가 지금 정영식 판사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희령 대법관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본 거에 의하면 문제가 됐던 로키드 마틴에 근무한다는 분이 말로 치면 톰과 제리의 제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이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태리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고 아버지가 공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54년에 한국에도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이런 방산 쪽에 있으면서 로키드 마틴에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의 본사는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이 항공우주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회의는 본사가 아니라 이 로키드 마틴이 있는 그린빌에서 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다는. 네. 물론 그게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다 스캐닝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뭔가 정황이 보이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그림이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대법원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이거라고 봅니다. 전원 합의체냐 아니냐. 왜 그래서 그 대법원의 양승태 처제 때 우병우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세훈에 대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정영식 같은 자가 나올까봐 그래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집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원 합의체에서 특정한 누가 했다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스킬이었는데 요거는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국민적 법감정이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정영식 같은 자가 아무리 어떤 오더를 받고 이재용을 풀어주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는 상태라 그러면 저는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죠.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석방됐다가 재수감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이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는 거죠. 네. 우리가 따지면.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이재용이 다시 이게 구속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영식 이 사람의 인터뷰나 판결 내용은 정말 대놓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김종인 개새끼를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콕 와서 박혔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이를 이렇게 해준 거 36억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재용한테? 껌이지, 껌. 껌값이죠. 근데 그것도 횡령이지. 횡령과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깜빵에 있는 동안 증가한 재산이 수조 원이라잖아요.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깜빵에 있는 동안 늘어난 재산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자 이재용이 지금 재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피의자만 수십 명이에요. 전략기획실 그쪽 사람들도 막 나와서 많고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기타 등등해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 사범들이 이재용과 다 같이 묶여 있는 재판이에요. 수십 명의 재판과 수백 건의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수백 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치면 더 문제예요. 중구난방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법부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 정영식 씨는 평생을 법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이후로 지금 거의 60이 다 된 것 같던데 머리털이 빠지면서 예, 평생을 법관을 해오면서 주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안 부끄러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전문가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동료들의 시선이거든요. 동료들의 평가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 동료들의 어떤 부끄러움, 동료들 보기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을까? 진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조금 아까 얘기하던 거에 연장선인데 수십 명의 피고인들, 피의자들과 수백 건의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